전번 시간에 노자하고 이제 대비 혹은 비교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노자도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해설가들 중에는 노자의 정치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노자는 소국화민. 근데 지금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국강병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노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부국강병으로 가면 필망, 필연적으로 망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연 현상을 봤을 때 다른 동물들이나 어떤 것들도 인간처럼 이렇게 대단위로 계속 묶여가는 존재는 없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존재다. 인간은 그래서 다른 동물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전번에 이야기할 때 마키아벨리는 통치 후 지속을 생각했다. 좀 더 오래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 지속이 진짜 지속이 되려고 하면 자연 있는 그대로 소국, 과민 형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 오히려 그 지속을 지속하고, 개인의 운명에 있어서도 그걸 한 개인으로 가서도 어떤 그 상태의 그 흥망에 로부터 좀 자신을 끝까지 재미있게 이렇게 인생을 지속해 나가려면 노자 쪽의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다 마시고 질문해. 사실 아시겠지만 선생님 계속 노자 강의 해주시고 좋은 말씀 계속 해주시니까, 사실 노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쟁이 많았던 주전국 시대에 장자와 노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조금 작은 규모의 공동체를 통해서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그와 같은 얘기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사실 서양철학에서도 알렉산드로스가 제국을 건설하고 나서는 도시국가가 다 붕괴되고 나서는요, 철학자들이 더 이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도시국가였을 때는 시민과 정치는 분리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국가가 다 붕괴되고 나서는 소수만 정치를 하지 일반 시민은 정치에 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노자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 정치를 통해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지 않은 일반 대다수의 시민들은 정치와 좀 더 멀리해서 행복과 평화를 찾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입장에 좀 가깝다고 본다면, 현대에도 사실은 이렇게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에피쿠스하고 비교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80명이 강의를 들으면 한 50명 이상은 자기는 에피쿠스 같이 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명예 높고 국가가 좋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하진 않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한테 국가와 민족과 내가 하나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나의 자유, 내가 내 욕망, 이게 더 중요하다는 소국과민에 좀 가까운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서 노자에 적합한 삶의 모습을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대답에 적절하지 못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 기사의 단위가 커지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전쟁을 사전에 막고 이 자식과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을 내놓는 부처의 마음이 아니고서야 이 기본적인 정치 현실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하고는
저도 정확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나쁜 놈이 있을 때는요 도망을 가거나 싸워야 됩니다.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인데 노자는 제가 봤을 때 도망가는 방법을 택했지 않았을까. 굳이 공자와 같이 싸워서 좋은 정치를 해서 인의 예지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작고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게 장자와 노자의 삶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도 노자와 장자의 삶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여기에 이 마키아벨리 분들은 요걸 정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책 몇 권을 보면서 보고, 그다음 유튜브에 여러 교수님들 나오는 거 일부 이런 걸 봤는데 강의 들어보니까 우리 연세대학교 김상근 교수 이분은 이제 그 필레체에 그때 이제 제일 유망한 사람이 단테하고 미켈란젤로, 그다음에 마키아벨리. 사실 마키아벨리는 천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그 중에 이제 이 분조론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러면 이 김상근 교수는 마키아벨리가 이제 펼쳐 메디치 가문의 뼈쪽 비슷하게 곰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느끼면서 복수곡으로 이렇게 하면 나라가 군주론에 대해서는 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복수곡으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자는 현실이 맞는 리더십이다. 지극히 정치적이고 특히 또 우리 현재 우리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이 또 맞는 수가 있습니다. 또 맞아, 또 이렇게 해야만 또 정권을 잡을 수 있고 맞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은 이 마키아벨리가 진짜 이 그때 당시 피레체 공화하고 베네치아하고 벽가로 분열돼 있으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통합을 시키면 인권도 보장되고 국민들 생활도 복지도 보장된다. 아주 좋은 뜻으로 해서 하는 교수님 있고, 또 한 분 이건 틀림없는 이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복잡한 이런 말을 교수님 생각합니다. 사실 전공 교수님들 입장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점이 있거든요. 다양한 시선을 통해서 마키아벨리를 볼 수 있다는 게 그만큼 고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시선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책이 마키아벨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방식으로만 해결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지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결국 그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지점에서 읽기 때문에 마키아벨리가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마키아벨리의 군조는 읽으면 뭔가 유익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키아벨리는 죽은 자고 산자인 우리 입장에서 마키아벨리 우리 현실에 어떻게 녹여서 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지. 사실은 아까 김상근 교수라든지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는 조금 마키아벨리를 좋게 보려고 하는 시선도 있고, 사실은 그거는 너무 사실 좀 도식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날 시선에서 우리가 마키아벨리를 볼 때, 왜냐하면 마키아벨리에 대한 논문이 정말 수천 편이 나왔기 때문에 그 논문에서 다양한 시선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다만 내가 서 있는 한국이라는 이 땅에서 마키아벨리를 읽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경험한 것에 비춰봤을 때 마키아벨리의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더 지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 논어에 보면은 아까 교수님도 계속 공자님 말씀하셨는데 논어 30장에 당체지화여, 그러니까 산앵도 꽃이여 편기반이로다, 바람에 흘러기는구나. 기불이사리오만 어찌 너를 생각하지 않으리오만은 실시원인이라, 집이 멀기 때문이다. 자와 공자가 말하기를 미지사야 언정, 생각지 않을지언정 부하원지유리요 어찌 멀리 있겠는가. 이런 그 공자님의 이 말씀하고 마키아벨리즘하고 이 견주었을 때 어느 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이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거 좀 지만.
쌤은 그 공자가 얘기하는 그게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예, 그거는 한마디로 제가 아는 이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산 앵두가 네. 좀 먼 산에 있으니까 이거는 아마 뭐 시경에 그 시를 인용했는데요. 바람에 그러기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그 산행도를 보러 가기 위해서는 집이 있는 곳과 집이 너무 멀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멀기 때문에 그 산행도의 그 고운 것을 감상도 못하고 못 가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두고 공자님은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어찌 멀리 있겠는가. 이 말은 산행도가 산에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은 그걸 우리 인간에게 적용한다면 현재 우리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현재 이 시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면 산행도처럼 자기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자기가 행복할 때 수신 제가 지구 편천하고 나라의 평안이 오지 않겠느냐. 공자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다. 그렇게 설명해놨거든요. 그러면 과연 마키아벨리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마키아벨리는 사회자이고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이탈리아의 문예 부흥기의 정치 사상가 마키아벨리가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전개한 정치 사상 이론이 마키아벨리즘인데 국가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도덕적 관념이나 종교적 정신의 부여됨이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부를 처리해야 한다는 국가 지상주의 사상을 말하는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권고 술수의 방법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과연 이 권고 술수의 방법이 과연 우리 정치 현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 행복을 가져올 수 있고 우리 전 대한민국 현재의 이 문제를 정치 이런 현실을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그럼 과연 나는 공자의 방식이 더 나은가? 그리고 우리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아니면 마키아벨리즘 이것이 행복을 가져주고 우리 현실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공자가 제일 질투한 사람이 관중입니다. 관중은 사실 현실 정치 아주 뛰어나면서 이 마음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관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중의 책을 읽어보면 관중이 신 공부가 꽤 많이 된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현실 정치를 누구보다 잘해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방법도 써야 되고 짐승의 방법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아는 편안하게 하고 부모가 된다는 거는 자식들 편안하게 해주지만 밖에 나가면 전쟁을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안에서도 착하고 밖에서도 착하면 자식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공자가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인간의 방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자는 사실은 우여보면 정치학교입니다. 정치학교. 제자들 다 실제 정치 현장에 내보냅니다. 성공한 정치가도 있고 실패한 정치가도 있고요. 너무 도덕적인 제자는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논어책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하게 인의 예지만 한 게 아니고 현실 정치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제자가 가서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쩌면 짐승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논어책은 결국 제자들이 정리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다 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논어를 통해서는 인간적인 면모여서 논어에 나오는 공자를 알지 여우와 사자와 같이 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안 나타나서 그렇지 실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직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논하가 얼마나 타락한 국가인지 자기가 봤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그걸 뼈아프게 나중에 관직에서 물러났을 때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저는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짐승의 방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인간적 방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책을 단순히 권모술수의 책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들이 다양한 관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듯이 정말로 군주는 이 책 전체는요 백성의 복지에 관한 책입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줄 것인가의 책이지 백성을 괴롭히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백성에게 권모술수를 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매번 얘기지만 군주와 군주 간의 전쟁을 할 땐 권모술수를 쓸 수도 있고 짐승의 방법을 쓰지만 전체적으로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백성들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이 책을 적었다고 보시는 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잘못된 해석은 아니냐고. 그럼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자님은 절대적으로 이 권모술수 그리고 그 주자대 와서도 그렇고 우리 퇴계스님이나 우리 동양의 저 성리학은 길거리 원래의 그 예학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것이지 지도자가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그렇게 여우 그 다음에 그 사자의 방법을 써가지고 하는 방법이 아니고 교육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자기 수신 제가 해가지고 치고 편천 아닙니까? 예학으로 회복하는 것이지 나쁜 방법을 써라 그런 말은 그렇게 그렇지. 그렇죠. 이런 방금 되게 좋은 지적인데요. 제가 아까 관중도 그렇고 공자도 그런데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마음 공부를 해서 사심이 없어야 된다. 예를 한다는 얘기, 인의 예지를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법적인 부분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할 수도 있고 자기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심이 없이 행동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수신에 대한 얘기를 그만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모술수라는 얘기는요, 사실은 법가나 인의 예지를 쓴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대할 수 있어야 정치인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우리가 권모술수를 쓰고 사심이 들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저는 어쩌면 군주가 된다나 리더십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 공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보면 이 마키아벨리도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사심을 갖고 정치인이 대한 얘기는 여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실. 예, 잘하셨습니다. 네, 저는 마찬가지로 마키아벨리는 공자가 마키아벨리즘을 썼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치학 전공자들이 되게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쌤같이 마키아벨리는 권모술수라고 얘기하는 정치학 전공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공자는 인의 예지에서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시선으로 보는 건 마키아벨리를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텍스트를 직접 읽어보면 아닌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충돌되는 텍스트의 내용이 있을 때 어떤 부분은 취사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배제하려고 할 때 마키아벨리를 온전히 읽었다고 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원하는 마키아벨리를 읽어낼 수는 있는데 교수나 전문가들이 이렇게 봤다고 해서 마키아벨리를 그렇게 보는 건 되게 위험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공자에 대해서 수천 년 전의 인물인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더구나 죽은 자보다는 산 자가 우선이지 죽은 자의 얘기를 우리가 이 전문가의 해석에 의해서 그걸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전이라 하는 것은요, 수천 년, 많은 시간을 걸어서 다 겪어지게 걸려가지고 나온 것인데 마키아벨리를 공자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자와 동급으로 놓는다든가 이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동급을 놓은 적 없거든요. 동급을 놓은 적 없었습니다. 있던 것은 그 사람을 악한 방법을 쓰는 것을 미워한다는 그 자체가 진짜 참 공자에 대한 모독이고 그 도리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칸트를 의무윤리학 공기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마키아벨리는 결과주의입니다. 되게 공리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리주의는 윤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리주의도 윤리입니다.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는 다 공리주의입니다. 우리가 벤다민이나 밀 얘기할 때 공리주의에 대해서 칸트를 내놓고 공리주의는 결과만 얘기하면 나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할 때 다수를 우리가 정치 권력을 지게 하는 이유가 소수가 설사 옳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오면 우리가 그걸 용인하고 인정을 한다. 그게 결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정치학은 철저히 결과주의입니다. 백성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짐승의 방법이라도 써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절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동기주의나 내가 동기가 좋기 때문에 결과가 나빠도 괜찮다. 되게 위험한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주의와 결과주의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도 문제지만 단순하게 착하게 살라고만 해서 결과가 나쁘면 그 원망을 누가 진짜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철저히 백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방법도 용인할 수 있다. 군주가 됐을 때. 지금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만들고 말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러면은 금송아지 만드는 방법도 그거는 어떤 방법에 국민들이 원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면 그 방법을 써야 되겠네요. 모세가 원했던 건 아니죠. 아니 모세가 원한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십계명을 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야. 태워버리는 거야. 그렇죠. 어느 게 그러면은 백성의 잘못된 것도 그러면 백성에 따라주는 그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마키아벨리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됐을 때는 그런 방법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금송아지를 무서웠지 금송아지를 장려하지 않았을까? 근데 공자 근데 우리가 그 사서오경을 4번째를 이제 공부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아는 거 좀 잘못된 게 우리 맹자가 이제 공자하고 제자가 사수관계입니다. 자사는 뭐 일단 손자지만 맹자의 읽어보면 유한신 유한산 돼가지고 재산 있어야 항상 또 평화롭게 이기니까 그런 말을 듣고 공자 논문이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자가 이제 보면은 이 국가를 운영할 때 이제 보면 힘이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성을 보호하는 경제를 더 중요시 했습니다. 사실은 생각이 다르겠고 그다음에 이분이 또 실제로 공자는 노래도 이 책에 이제 보면 악기를 직접 잘 다루고 음악을 잘하고 해서 화합을 그다음 지금은 융합을 아주 중요시 했고 그다음에 공자가 또 들어갈 때 우리 태계라는데 공자가 동일하게 이거만 책을 깊숙이 들어 실제로 원천을 읽어보면 실체를 중요시 했거든요. 이론만 많이 듣는 게 아니고 태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자가 죽어야 망하는데 책을 쭉 읽어보면 학자들이 진짜 원천을 읽어봤는가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책을 쓰는가 이게 힘들 때가 진짜 많고 우리가 아는 공자는 진짜 실용적이고 태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태계고 했는데 주기하고 뭐 이렇게 막 싸우고 있다는 정말 태계주의들이 이황이 얼마나 그 사색 단파를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 막 강시적으로 인사도 취하고 그런데 깊숙이 안 들어가고 공부도 안 한 분이 원천도 모르고 책을 쓰니까 상당히 이거 책 쓰는 게 이거 좀 도시주의에 싶은 게 실제로 좀 깊숙이 공부를 안 하고 원천도 모르고 사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 얘기하고 2017년, 18년에 사는데 공자라는 것도 저는 하나의 텍스트로 읽을 수는 있는데요. 공자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도 지났고요.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에서 과연 공자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사유해야 되는지 사실은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사서오경을 익히면 아이들이 좋아할까? 사실은 좋아할 일 거의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결국 공자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조선 500년 지금까지 하는 충묘라고 하는 수직적 관념인데 현대사회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수평적 관념을 아이들이 참는데 제가 아까 개 이야기와 고양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개와 같이 살려고 하면 공자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춤과 효를 얘기해요. 요즘 아이들한테는 씨도 먹히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조직을 운영을 해보면 이미 고양이가 됐고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는데 충묘를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를 드린 게 시간이 지나면 자기를 바꿔야 되지 자기가 시간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게 더 진리에 가깝습니다. 되게
우리가 자꾸 시간을 역행하려고 생각하면요, 실제 눈앞에 보이는 걸 볼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네. 요거는 이제 우리 아들한테 중국 여행하면서 느낀 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그 현실적으로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당시에 공자가 중국을 이제 천주전국 시대에 있는데, 그 거대한 중국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것인가, 이게 그 당시에 문제점에서 효를 일이라든지 효라든지 그때 해서 적절하게 천주전국 시대 지전인데 잘 관리했다라고 아들 여행 갔다 와가지고 공자의 뜻을 그리 이야기해요. 그 생각 저는 그냥 지금 들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그 당시에 공자, 명자 그런 분들도 그 시대에 적응하는 그 윤리가 따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지, 2000년 후에 이런 말을 옳았다고 이렇게 보는 건지, 그런 한번 우리 대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서양철학사를 한 몇 년간 지금 시민 강좌를 하는데요. 되게 성당에 평생 다니신 40대 아주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다가 책을 읽으면서 되게 힘드니까 제가 왜 이 책을 읽어야 되죠? 화가 많이 났어요. 책이 너무 어렵고 하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서양철학자는 각각의 시대마다 가장 에센스가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 철학자다. 왜냐면 그 시대에는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을까?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철학자가 만든 관념 속에 그게 다 녹아져 있다. 각 시대는 그 시대마다 어울리는 진리가 있다. 그걸 알면 내가 몸담고 있는 이곳이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철학자들이 그 시대에 가장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게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도 내가 생각하는 관념도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좀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시선을 선생님에게 줄 수가 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대요. 공자도 그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답을 찾으려고 각골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공자가 했던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서 이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철학이나 윤리적 관념이 뭔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똑같이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시대고 휴대폰 쓰고 인터넷 쓰는데 그 아이들한테 충유에 대한 강조를 한다고 하면 사실 어울리지 않거든요. 이 시대에 어울리는 윤리가 뭔지, 이 시대에 같이 산다는 게 뭔지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철학자의 소명이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각자의 가족과 시민들에게 그와 같은 걸 한 번씩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네. 방금 이야기하시는 게 이게 군주가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을 시대의 특성에 따라 변화시킬 수 없으면 결국은 몰라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 시대의 특성에 맞게 변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여우도 되고 사자도 되고 인간도 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전부 복합적인 성격으로 나타나거든요. 군주로 나타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키아벨리즘 자체가 극복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금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마키아벨리즘을 볼 때 되게 마키아벨리즘이 근대 정치학이 시조라고 얘기를 하면 마키아벨리즘 이전에는 되게 신학적 관점에서 영속하는 시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정치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아까 김상근 교수도 얘기하는데, 저는 마키아벨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본인이 얘기하지 않지만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속에서 행위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러니까 시간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성곽을 동시에 가지고 옵니다. 그때 내가 비어들 가지고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마키아벨리즘을 사실은 최근에 재작년부터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전에 쌤 얘기하는데 근무술수의 책으로만 봤어요. 저도 되게
나쁜 책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강했고, 대학원 때 읽었을 때는 이런 책이 좀 역겹다, 매스껍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요. 이제 저도 조금 책을 다시 보니까 그게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르게 본 거죠. 어쩌면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본다면 동양체학과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중시하는 것은 동양체학의 가장 에센스거든요. 사실은 도자도 마찬가지고 무에 대한 이미지 다 시간과 과정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키아벨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통해서 군주가 이 정치를 볼 수 있어야지 내가 지금 안정이 됐다고 영원한 안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통찰을 한다면 조직을 운영하거나 가족을 운영할 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정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걸 내 비역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점을 오늘 이제 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